22화 줄거리. 산시기를 통해 백삼을 고려인삼으로 상품화하는 새로운 활로를 듣고 또 조합에 가입해 삼농인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일제에 대항하자는 이야기에 태임은 단색을 한다. 개성에서 샛노랭이로 이름 높은 황도중 어른과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종상이는 태임에게 외놈들에게 조선의 물품이나 땅을 팔지 않고 사지도 않는 운동을 설명해 주는데 태임은 종상의 눈이 오랜만에 싱싱하게 빛나는 걸 보며 반가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태임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졌다. 그녀의 불안은 질투일 수도 있었다. 그들에 비해 나는 무엇인가 하는. 실은 내가 조합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던 건 그런 엄청난 게 아니었시다. 태임이는 스스로의 불안을 들키고 싶지 않았으므로 애써 사무적인 말투로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조합도 조합 나름이지. 임자가 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나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구만. 오늘 낮에 샛골에서 산시기가 다녀갔거들랑요. 벌금은 줘 보냈소. 태임이가 종상이에게 산포일을 의논한 건 벌금에 대해서 뿐이었으므로 종상이도 벌금에 대해서만 물었다. 예, 그러나 벌금보다는 조합 얘기를 하러 온 거였어요. 산시기 그 사람이 벌써 우리들이 만들려는 조합에 대해 알고 있더란 말이오. 그럴 리가. 조합도 조합 나름이죠. 산시기 따위가 당신네들이 모이하는 그 큰 뜻의 조합을 어드렇게 알겠시니까. 임자의 말투가 듣기 거북하구려. 산시기 말로는 홍삼만 가지고는 앞으로 삼농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우리뿐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흉작과 돌림병이 우리만 당하는 재난인지라 내년에나 나아질까 후년에나 나아질까 농사 잘되기만을 빌었는데 농사를 잘 짓고도 미친 사람들은 벌써부터 홍삼에 불합격 맞은 백삼에서 이익 볼 궁리를 해왔다지 뭡니까.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병신자시 효도 본다는 옛말이 하나도 안 그른 셈입죠. 듣고 보니 그렇구려. 나도 백삼의 미려한 포장과 그럴듯한 광고에 대해선 이미 보고 들은 바가 있어. 바로 그겁니다요. 백삼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공동의 상표를 붙여서 광고도 공동으로 하면서 해외 시장에 낼 수 있는 조합이 생겼는데 우리더러도 거기 가입하려고 권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산시기도 우리 산포처럼 큰 산포가 안 망하고 살아남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고요. 산시기는 어드런 사람이요. 일꾼이죠 뭐. 일꾼 중에선 힘으로도 상일꾼이고 사람됨도 제일 진국이에요. 그동안 손해가 컸나 보구려. 말도 못해요. 패농할 지경꺼정 간 것 같아요. 왜 진작 좀 나한테 의논을 허장쿠. 당신 내 재산에 대해 아는 척하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였다면 내 몸살임이 지나쳤나 보. 배밭에선 각근을 고쳐매지 않으려는 조심성도 실은 자격지심 아니겠소. 과히 섭섭해 마오. 앞으로는 나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리다. 백삼무역하는 사람들과 연줄을 대는 일쯤이 뭐 그리 어렵겠소. 혹시 김경호란 사람 모르시니까? 송도 사람이라던데. 김경호. 예, 해외 시장에 이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던데요. 큰 산포주들이 다들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백삼을 해외로 낸답니다요. 그러면 대대로 당화거간하던 집아들 김경호 그 사람이 맞겠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아담하다. 친하니까 친하지. 서로 속내를 그만큼 알고 지내는 사이도 흔치 않을걸. 한증 친구거든. 시방 누구가 우스갯소리 허래시니까. 우스갯소리라니. 벌거벗고 사귄 친구처럼 흉엄을 읊는 친구가 어딨겠소. 그 사람 속속들이 탐나게 잘생겼을 뿐 아니라 관함 부르는 소리는 또 어찌나 우렁차고 듣기 좋은 미성인지. 참 여자들도 한증할 때 관함 부르나? 몰라요. 난 한창 때는 청관함까지 부르다가 점점 줄어 요새는 500관함 부르기도 죽을 길을 다 써야 하는데 김경호 그 사람은 나하고 알고 지낸 지 5, 6년 동안을 한결같이 700관함이라니까.
그 사람의 700가남이 부러운 건 내가 500가남밖에 못해서가 아니라오. 그 사람은 나처럼 기를 쓰지 않고 1000가남도 넉넉히 할 수 있는데 700밖에 안 오는 이유는 그 느긋한 여유 때문이라면 그 사람이 어드런 사람인지 알만호잔소. 참다 못해 태임이는 정색하고 언성을 높였다. 여보, 내가 언제 그 사람하고 한증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인가를 알자고 했으니까. 조합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인가, 조합이라는 게 실제로 조합원에게 어느 만큼 이익이 되는 건가를 알고 싶어 했지. 태임이가 정색하자 종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품을 하며 사랑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나가면서 일간 김경호를 한번 한증 밖에서 만나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고 나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자고 말했으나 태임이는 그가 밤새도록 감동적인 발기문을 쓰는 데만 골몰할 생각을 하니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종상이는 당분간은 아내의 고민을 멀찌감치 관망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망해도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았지만 여지껏 그래왔듯이 재산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밖에 자신의 자존심과 위신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는 아내가 벼랑간 조합이라는 것에 대해 강한 호기심과 함께 아둔할 정도로 맑기 어둡게 구는 게 농업의 협동관계와는 사뭇 이질적인 상공업의 협동관계에 대한 심한 낯가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설사 아내가 쉬 낯가림을 극복하고 그 세계의 결속을 이해한다고 해도 간접적으로밖에는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종상이는 그래서 더욱 정불가피해질 때까지는 그 문제에 영향력 있는 관여를 안 할 작정이었다. 섣달 금은께였다. 전기불을 가설한 지 며칠 안 되는 서해랑 집은 언년내까지 데려가 설빔을 짓느라 밤늦게까지 대나처럼 화냈다. 열한이를 경송으로 유학 보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는지라 설빔뿐 아니라 철철이 갈아입을 옷을 한꺼번에 장만하느라 옷감을 피륙제 들여놓고 부산을 떠는 중이었다. 중문밖이 수론수론하더니 앞마당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게나. 저 사람은 우리하고 한솥밥 먹은 지가 석 3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아래 위 톡도 가릴 사람 안 가릴 사람도 모르고 덮어놓고 텃세만 부린다니까. 태임이는 마름질하던 손을 멈추면서 언년네에게 말했다. 언년네는 그게 마치 제 칭찬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안방 같은 궁둥이를 얼씨구 가뿐하게 들어올리며 신이 나서 욕부터 했다. 아이고 연병을 헐련. 눈깔은 휘번덕 될 줄만 알았지 도무지 뭘 분건할 줄 알아야지. 우리 아시니까 저런 년을 입합이 배지가 불러 못 처먹게 내버려 두지 이대 그늘만 벗어나봐라. 빌어먹을 쪽박도 못하고 난 년이 어디서 세도야 세도가. 이렇게 한바탕 욕짓거리를 하고야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만 이내 에그머니나 호들갑스럽게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태임이는 영문도 모르는 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열린 문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돛돌 아래 우뚝 선 기골이 장대한 청년은 태남이었다. 그제서야 언년네는 떨리는 소리로 아시, 새골도련님이 오셨습니다요. 라고 고했다. 마루 끝에 걸린 전등불빛이 돛돌 아래 선 태남이의 전신을 대나처럼 환히 비추고 있었다. 태임이는 까닭없이 불빛이 너무 밝은 게 민망했다. 3년 만에 돌아온 심정은 좀 더 은은한 불빛을 원할 것 같았다. 태남이가 말없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가 옆으로 비켜섰다. 비로소 그의 그늘에 가려있던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여자는 두어 발자국 앞으로 나와 태남이와 나란히 서더니 태남이가 한 것처럼 말없이 허리만 굽혔다.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을 들어 태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표정이 풍부한 얼굴이었다. 먼저 여자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예쁘지는 않지만 편안하고 기분 좋은 얼굴이었다. 올라오게나, 내 정신 좀 보게나, 이 엄동설에 손님을 마냥 마당에 세워놓다니. 언년네가 마루 끝에서 으스스 몸을 웅숭거리는 걸 보고서야 태임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방 안에 널린 것들을 주섬주섬 한편으로 밀어놓았다.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 그게 태남이가 왜 집을 나갔으며 그동안 뭘 하다 못하러 돌아왔는지보다 더 궁금하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큼 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나란히 큰절을 했다. 태남이는 커다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여자는 보퉁이를 들고 있었다. 태임이는 그들의 입을 통해 듣기 전에 대강이라도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눈치채려고 잔뜩 조바심을 했지만 허사였다. 그들의 외양만 보고는 그들이 현재 궁색한지 풍족한지조차 알아낼 수가 없었다. 태남이는 검정 양복에 검정 오발을 입고 있었다. 겉옷의 천이 너무 두꺼워 가뜩이나 큰 태남이의 체격이 더욱 우람해 보인다는 것밖에는 그녀의 옷감에 대한 상식으로는 비싼 옷인지 싼 옷인지 제대로 맞는 옷인지 얻어입은 옷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개성바닥에선 한 번도 못 보던 낯선 차림이었지만 입은 사람의 터무니없이 당당한 태도 때문에 권위 있는 기간의 제복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큰절을 위해 벗어놓은 털번거지는 낡고 궁상스러워 보였으며 드러난 부수수한 더벅머리와 이마에 거친 주름살은 어쩔 수 없이 순탄치 못한 세월의 풍상을 느끼게 했다. 더욱 종잡을 수 없는 건 여자의 옷차림이었다. 가장 궁금한 시집간 색시인지 처녀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다. 쪽을 졌나 안 졌나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머리 모양을 비녀 없이 아기 주먹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말아 올린 까미머리로 빗고 있으니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송도에선 통틀어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신여성이 그와 비슷한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는 처녀도 있었지만 시집가 애까지 가진 애어멈도 있었다. 치마도 호수돈 여수 학생처럼 깡충한 검정 통바지를 입고 그 위엔 송도에서 아직 입은 여자를 본 일이 없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검정 치마와 거의 검정에 가까운 가지색 두루마기 때문에 초라해 보일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았다. 다행히 두루마기감은 부드럽게 윤기가 도는 값비싼 모본단이었고 여자의 태도 역시 거침이 없고 의젓했다. 그러나 태임이는 여자의 손등이 처참하게 터 있는 걸 놓치지 않았다. 아까부터 얼굴에 비해 몸매가 미련할 정도로 두루뭉술한 게 두루마기에 솜을 너무 두어 그러려니 했는데 큰절을 하고 나서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두루마기 앞섭이 번쩍 들려 있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었지만 배가 꽤 불렀다. 8달에서 만사까지 어림짐작이 가는 배였다. 제 집사람입니다. 태남이가 덤덤하게 말했다. 참으로 해괴오구나. 너 내 집을 어드럽게 보았길래 오다가다 만난 색시를 감히 내 앞에 끌어들이는. 태임이는 짐짓 위엄을 갖추고 꾸짖었으나 속으로는 색시가 흡족하고 대견했다. 사정은 어찌됐건 몸을 풀러 왔으려니 짐작이 가자 주책 없이 입이 벙씩거려지면서 희열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오다가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가 어른들께 청원하여 어렵사리 허락을 받고 육례를 갖춘거립쇼. 내 부치들한테는 허락은커녕 연통할 새도 없었는 제 부치들이요. 태남이는 말끝에 헛헛하게 웃기만 하고 변명 같은 건 하지 않았다. 태임이도 더는 탓하지 않았다. 그들 남매간에 대해 색시집에서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할 소리가 아니었다. 시방은 간도에 사십니다만 본디는 송도분들이십니다. 송도분들이시라면 혹시 우리도 알만한 댁인지 모르겠구나. 연줄연줄로라도. 연줄연줄할 건 뭐 있겠시니까. 장인어른이 저 한영학원 다닐 때 진동열 선생님이신거려. 진동열 선생님. 오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됐구나. 옳거니. 태임이는 한영학원에서 양말공장으로 양말공장에서 태남이의 갓줄까지를 되짚어 올라오면서 비로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가닥에 꿰은 것처럼 맥락을 갖추어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리 내려앉게. 홀몸도 아닌 것 같은데 먼 길 오느라 욕받네. 태임이는 더는 위세 부리지 않고 색시의 두 손을 잡아 아랫목으로 끌어당겼다.
첫눈에 마음에 드는 색시가 진동열 선생님 따님이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다. 부모 동기복이 남달리 기박하더니만 처복은 있다는 게 그렇게 신통할 수가 없었다. 태임이는 태남이도 아랫목으로 끌어당겨 둘을 나란히 놓고 번갈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내 며느리를 보았대도 이렇게까지 당장 이물감이나 거부감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들의 혼인에 그녀의 존재나 승낙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닥 섭섭하지 않았다. 그건 무시가 아니라 믿음이었을 거야. 그 증거로 그들은 만삭의 몸을 풀러 그 먼 길을 내 곁에 와 있지 않은가. 진통과 새로운 생명을 함께 맡기고 싶은 것 이상의 인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또 있을까. 선생님 내외부는 평안하시고, 예, 정정하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달래는 다소곳이 웃기만 하는데 태남이가 대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진동열 선생이 간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건 태임이도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태남이가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릴 일이나 지금은 달랐다. 아직 정정하다는 부모님 곁을 떠나 그녀 곁으로 몸을 풀러와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가슴 울렁거리는 일이었다. 나으리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실까? 자네 사랑에 좀 나가보고 복순내한테 휘딱 저녁 지으라 일르게. 온 사람도 눈치가 좀 있어야지. 큰 구경 난 것처럼 눈을 휘번덕대면서 말참견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언년네 들으라고 한 소리였으나 언년네는 아시도 그년 눈치 없는 거 이제야 아셨으니까 끌끌 혀를 차며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다. 말만 하고 또 곤두박질 쳐 들어오지 말고 자네가 거들게. 그 눈치 없는 게 찬밥땡이나 차려오면 어드럭하나. 김치도 설김치로 새로 내오고 젓갈도 골고루 내오게나. 창간에 제육 눌러놓은 것도 있으니 모양 내서 썰게. 맑은 장국은 늘 준비돼 있는 거니까 지단이나 띄우고. 누님, 호박김치도요. 태남이가 싱긋 웃으며 참견을 했다. 오냐. 객지에서 겨우 그게 먹고 싶었더랬는. 호박김치는 뭉근한 불에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나는데 어드럭하냐. 먹다 남은 거라도 대필할까. 좋습죠. 호박김치는 먹다 남은 거라야 그중 별미라는 걸 모르셨죠. 꽤 시장한 듯 태남이가 목젖을 그르렁대며 말했다. 왕년에 이골이 난 솜씨라 언년내가 나가자 얼마 안 있어 떡 벌어지게 차린 저녁상이 들어왔다. 내 색신 먹는 것도 이쁘구나. 두 사람이 겸상하고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태임이가 말했다. 이 사람이 누님 마음에 든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해산달이 언제냐? 2월입니다. 달래가 약간 수줍어하면서 말했다. 좋은 때네. 해 길어지고 기저귀 잘 마르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저귀값 마저 날 일, 배내옷 누빌 일, 푹신하고 예쁜 이부자리 꾸밀 일 등이 즐거운 음모처럼 웅성거렸다. 11일을 경성 보낼 준비는 저리 가라였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아기를 마중하기 위해 앞으로의 두 다리, 인부의 배를 앞질러 터질 듯 풍만하게 부풀어 올랐다. 태임이는 어쩌면 다시 한번 관옥 같은 아이를 꿈꾸고 있는지도 몰랐다. 거의 술기 없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늦게 돌아온 종상이는 태남이보다는 배부른 색시가 도무지 석연치 않은 듯 상견례도 내일로 미루자고 손을 내저으며 꽁무니를 빼다가 색시가 진동열 선생님 따님이라는 태임이의 귀뜸에 당장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진동열 선생에 대해 태임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깊이 사모하고 있는 터라 그들의 혼인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기 전에 정말 진동열 선생이 허락한 혼사인지부터 알고 싶어 했다. 이해라는 대답만으로 종상이가 흡족해하지 않는 걸 보자 달래는 윗목에 놓아둔 보따리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까지 갈피해서 엽서만한 사진을 한 장 꺼내 종상이한테 공손하게 내밀었다. 그들의 결혼 사진이었다. 그때도 겨울이었던가 화롯 입고 연지곤지 찍은 색시와 사모간대한 신랑 사이에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진동열 선생은 남바이를 쓰고 있었다. 아내가 사진까지 꺼내 그들의 혼인에 하자 없음을 증명하려는 사태를 씁쓸한 얼굴로 방관하던 태남이도 곧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사진 속의 축하객을 일일이 짚어가며 종상이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중엔 친척도 있었고 진동열 선생의 동지도 있었지만 이동영, 이상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쟁쟁한 민족운동가도 섞여 있었다. 앞줄엔 고만고만한 귀여운 조무래기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 설명은 달래가 했다. 우리 반 아이들이에요. 귀엽죠? 달래는 그곳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고 했다. 태이미는 태남이가 장가 하나는 잘 들었다 싶어 입이 한바꽃같이 벌어졌다. 생긴 것만 귀염성스럽고 복있게 생긴 게 아니라 뼈대 있는 집안 딸인 것만도 고마운데 속에 들은 것도 많은 모양이니 태남이에겐 과분한 색시였다. 그러나 곧 왜 우리 태남이는 어때서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손이 시누이도 시누이는 별 수 없나 보다. 태남이가 갖은 망나니 짓으로 속 썩일 때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밤늦도록 시름에 잠겨 월남망국사를 읽을 때의 의젓한 모습이며 양말 공장에 기틀을 잡으려고 몸 아낄 줄도 모르고 일하던 진국스러운 모습이며 헌출한 허위되며 좋은 것들만 생각나서 빼앗기는 줄도 모르게 빼앗긴 게 슬며시 억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동열 선생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 어른과 사돈된 것만 고마워 어쩔 줄 모르고 감격해하는 종상이에게 눈치코치스로 열심히 그럴 것 없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눈치챌 종상이가 아니었다. 합병전후에서 민족운동이나 의병운동하던 지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간도지방의 현황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았던 종상이는 태남이를 독점하고 싶은지 사랑해서 같이 자겠다고 데리고 갔다. 그럼 올케는 내 차지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문득 태남이가 제 미천한 출생을 아내에게 어느 정도 털어놓았을까가 궁금해졌다. 차차 알게 되겠지. 당장은 눈치껏 대처하리라 마음먹었다. 방장을 쳐 외풍을 맞고 비단 금침을 나란히 아랫목에 깔았다. 옷 벗고 누워. 고단할 텐데. 태임이가 먼저 누우며 말했지만 달래는 요 밑에 손만 놓고 앉아 아득한 얼굴을 했다. 거긴 몹시 춥다지. 시상에 가엾어라. 그러면서 요 밑에서 달래의 두 손을 끌어당겨 어루만졌다. 자식이나 남편 외의 남에게 그런 애정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달래의 튼 손이 멍석바닥처럼 껄끄럽고 두둑했지만 너무 크지 않은 따뜻한 손이었다. 우리 개가 고생이나 안 시켰나 몰라. 그런 일 없었어요. 속마음은 착한 아인데 가끔 왁살스럽게 굴 적이 있는 게 흠이야. 그럴 땐 올케가 참아야지 어드럭하겠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어요. 그러면서 비스듬히 비껴 앉아서 희사시까미한 머리에서 핀을 뺐다. 빠른 솜씨로 여러 개의 핀을 빼서 방바닥에 놓지 않고 입 귀퉁이에 무는 걸 태이미는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더는 태이미의 탐색하는 듯한 말투에 대답하기 싫다는 몸짓이 아닐까 싶게 그런 달래의 표정은 대면대면했다. 입에 물었던 한 움큼이나 되는 까만 핀을 조그만 손가방에 털어놓고 나니까 결 좋은 머리칼이 스르르 깃고대 밑으로 흘러내렸다. 그 머리를 한 손으로 뒤에서 움켜쥐더니 어깨로 해서 앞으로 넘기는 달래의 동작은 무심한 듯 하면서도 요염했다. 태이미는 졸린 듯 눈을 개슴츠레 뜨고 달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머리를 푼 채 밖으로 나간 달래는 한참 만에 맨발로 들어왔다. 작고 예쁜 발이었다. 감기 들면 어드럭하려고 이 엄동설하네. 태이미는 일부러 하품을 씹는 소리를 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찰하고 있음을 숨기고 싶었다. 하나도 안 춥던거려. 밤 공기가 부드럽기가 꼭 봄바람 같아요. 명랑한 듯 하면서도 뭔가를 더듬는 듯 아득한 눈길로 말했다. 살며시 이불깃을 제치며 눕는 달래한테서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다.
잘 왔어. 그쪽 주위가 얼마나 혹독하다는 건 예서도 대강은 들어서 알고 있다네. 겨울엔 밖에서 오줌도 못 눈다면서. 오줌발이 그대로 장대가 되어 땅바닥에 꽂힌다지. 그렇게 춥대요. 재미있어요. 달래가 킬킬댔다. 안 그런가? 그럼. 모르겠어요. 밖에서 오줌을 안 나봐서. 철부지 같기도 하고 여간내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여 종잡을 수가 없었다. 태임이는 나이값도 못하고 초조해졌다. 마음에 들고 싶어 안달을 해야 할 사람은 의당 손아래 사람이요. 나그네인 달래 쪽이어야 하건만 실상은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저희들을 반가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싫어하시면 어드럭하나 실은 여간 걱정이 되지 않았대시다. 전깃불을 끄고 깜깜해진 속에서 달래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말씨의 사투리까지 되살아나니까 한결 더 내 식구라는 실감이 났다. 두터운 방장을 쳐서 신락 같은 빛도 바람도 스미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 한 목간 통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편안한 친밀감을 불러일으켰다. 싫어하다니 누구라 그런 섭섭한 소리를 꼬드겼을꼬. 보나마나 걔가 그랬겠지. 아무나 다 지 녀석 마음처럼 무쪽 자르듯 동기간정을 자를 수 있을 줄 아남. 아니시다, 형님. 그이 그런 말할 사람 아니시다. 그렇지만 혼인 오기 전에 그이는 자기 출생에 대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았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떳떳지 못한 수치스러운 동생을 뭐 그리 반기실까 제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뿐일시다. 걔가 말을 다 했다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먼. 실은 내 쪽에서도 자네 내외를 보자 나를 어느 만큼 자네에게 알렸을까 그게 제일 먼저 궁금했다네. 그걸 확실히 모르고 자네를 대하기가 누구라 뒷꼭지를 껴드는 것처럼 거북하더니만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그 무뚝뚝한 녀석이 자네를 얼마나 지성껏 좋아했나를 알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저도 그 소리를 처음 듣고는 어찌나 그 사람이 불쌍하던지 눈물이 막 나던거려.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던가. 부모님들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털어놓은 거려. 녀석이 그래도 결기가 대단하군. 그래, 그걸 아시고도 부모님이 쾌히 혼인을 승낙하시던가. 웬걸요. 이태도 넘게 끌고 나서 겨우 승낙이 떨어졌어요. 이태도 넘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개를 점잖은 어른들이 요리조리 시험을 해보고 애간정을 닳게 하고 골탕을 먹이셨다 이 말인가. 일찍부터 개워오신 어른도 뵐 수 없구먼. 그게 매 그리 큰 허물이라고. 반상의 차별도 없애자는 게 개화인데 부모 잘못 만난 잘못밖에 없는 우리 개를 그리 모질게 능멸하실 수가 있다던가. 태이미는 자기도 모르게 서슬이 펄해져서 태나미를 싸고 돌았다. 형님, 고정하십시다요. 그의 출생이 떳떳지 못해서 이태시 끈 게 아니시다. 이때 아니라 20회를 끈다고 떳떳지 못한 출생이 떳떳해질 것도 아닌데 그러실 어른들이 아니올시다. 단지 그이의 사람됨을 믿는데 그만한 동안은 그 어른한테는 짧으면 짧았지 결코 넉넉한 동안은 아니었시다. 저에 대한 자애가 유별나던 어른들이셨으니까요. 형님께서도 그 점만은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요. 달래의 말투는 간곡하고도 이치에 어긋남이 없어 태이미는 금세 자기가 너무 야젓잖게 굴었다고 뉘우쳤다. 알겠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숫사돈 쪽 아닌가. 그만한 자세도 못하겠나. 이렇게 어물쩡 얼버무리고 나서 다시 물었다. 그래, 걔가 이태 동안 어따 어드럽게 공을 들였길래 그 어른들한테 사람됨을 인정받았는가. 처음 이태 동안뿐 아니라 여지껏 그이는 저희 아버님 사업에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요. 아버님이 어드런 사업을 하시는데 농장도 개척하시고 학교도 경영하시고 아버님 개인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몇몇 어른들이 힘을 모아서 하기에도 벅찬 일들을 벌여놓고 계십니다요. 개인은 힘이 장사니까 농사일에는 혼자서도 능히 장정 서너 명 몫은 감당할 걸. 하여간 대리사이 하나는 잘 보셨네.
태임이는 또 불현듯 벨이 꼴려서 비위 긁을 소리를 하고 말았다. 아니시다, 형님. 그이는 학교 일에 아버님 오른팔이 되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남보다 뭘 훌륭하게 배운 게 있다고 학교에서 뭘 가르친단 말인가. 그쪽의 중학교 이상의 학교는 대개 군사훈련과 민족주의 교육을 겸하고 있거든요.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학교도 마찬가지여서 그이는 먼저 생긴 무관학교에서 1년이나 넘어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와 교관 노릇을 하다가 근래에는 더 중요한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또 뭔가? 태임이는 처음 듣는 소리에 저기 놀라고 흥분해서 더운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러나 한동안 뜸을 들이고 나서 돌아온 대답은 맹랑하다 할 밖에 없었다. 형님도 제가 언제 더 중요한 일이라 했으니까 덜 중요한 일이라 했습지요. 정말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 정직하게 말할 때는 말투도 차분하고 교양이 있더니만 얼렁뚱땅 딴소리를 할 때에는 딴 사람처럼 주책바가지 같은 말투가 되었다.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그렇게 딴소리를 꾸며댈 수가 있는지 깜깜해서 봐줄 수가 없는 게 유감이었다. 결코 만만하달 수 없는 태임이었으나 얼결에 속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 덜 중요한 일은 뭔가? 뭔 뭐겠시니까. 오랜만에 말미를 받아 동부인에서 고향도 찾아보고 하나밖에 없는 누님하고 상면도 하고 그런 거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졸랐다고요. 고향에 한 번만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여기 자네 집안내가 많이 살고 계신가? 아니요. 워낙 번족하지도 않은 데다 한 분씩 계신 숙부님 고모님 댁은 우리보다 먼저 그쪽으로 옮겨가셨는거려. 그 다음엔 아버님이 오라버니를 데리고 뒤따라가시고 저희 모녀가 맨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보고 싶거나 잠시 의탁할 만한 친척도 없어요. 이젠 여기가 객지나 다름없게 되고 말았죠. 달래가 쓸쓸하게 말했다. 보나마나 아득한 눈길을 하고 있으리라. 그렇담 내가 보고 싶어 그렇게 그 애한테 졸랐단 말인가. 태임이가 웃음을 머금은 소리로 물었다. 달래도 웃음을 머금은 소리로 대답했다. 형님도 참 무안도 잘 주십니다. 고향이 어디 사람만 뜻하나요. 용수산도 보고 싶고 송악산도 보고 싶고 남성병원 양해담을 돌아서 채화밭길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데가 다 봄에서 여름에 걸쳐서 경치 좋은 데였는데 몸 풀고 나면 이내 그런 좋은 절기가 아닌가. 달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돌아누웠다. 설 새고 휘딱 정이월을 넘기면 춘삼월이라는 듯 뒤란 김치광에 집기스락을 흔드는 바람소리에 매운 서슬도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남성병원 옆 채화밭길은 사각모호구 신여성들이 산보하며 연애 거는 길이라고 소문난 길인데 자네도 우리 태남이 호구 거기서 연애 걸었나? 한 번은 그이가 호수돈학교 길목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동무들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앞장서서 데리고 간 데가 채화밭길이었어요. 그렇지만 채화꽃 생각은 안 나요. 가을이었거든요. 끝물 1년감이 어찌나 새빨간지 참 슬펐어요. 채화꽃이 만발할 때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는 못 가보고 말았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북간도로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 태남이가 자네 뒤를 쫓고 네, 그이가 뒤쫓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거기가 어둠해라고. 안 믿으시겠지만 전 그이를 꿰지도 않았고 기뜸 같은 것도 안 했어요. 언약한 바도 없었고요. 그냥 무작정 온 거였어요. 저보다도 저희 아버님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노라고 후에 그러대요. 그런데도 그때 전 그이가 올 걸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모양 조금도 뜻밖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쁘기도 했고요. 거기가 어디매라고 거기까지 절 쫓아왔다는 건 목석이라도 동할 만한 일이었지요. 거기가 그렇게 사람 살 데가 못 되나? 아니시다. 땅이 넓고 기름져서 부지런하게만 굴면 다들 먹고 살만하고 뜻하는 바 생각하는 바들이 통하는 동포끼리니 서로 화목하고
가끔 울컥울컥 송악산 용수산 생각이 나서 그렇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요. 자네네가 사는 데는 어디매쯤 되는데 어디매라고 가르쳐드린들 거기가 어디매 가서 붙었는지 형님이 짐작이나 하시겠시니까. 달래가 나직하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랫사람으로선 좀 불손한 대꾸였지만 노엽지는 않았다. 달래가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게 마냥 친해지고 싶은 태임이의 마음에 딱딱한 속껍질처럼 갑자기 와닿았다. 달래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뒤척이지도 않았고 자는 척 고른 숨결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깜깜한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버린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달래는 인기척을 내지 않았다. 태남이 댁은 시방 태중이고 몸을 풀 편안한 곳을 찾아 내 곁에 와 누워있다. 태임이는 호황된 생각으로 허전해지려는 마음을 이렇게 달랬다. 내 손으로 태남이의 아들을 받는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이 세상에서 처음 볼 테고 그 아이의 힘찬 심장의 박동과 발버둥을 최초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이 될까? 어쩌면 그 아이야말로 할아버지가 꿈꾸던 관옥 같은 아이일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가 고대하던 아이가 이제야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벅찬 희망이 할아버지를 만나자 태임이는 전율했다. 조야하고 반항적이고 생명감 넘치는 핏줄에 대한 동경과 꿈. 아니면 망집은 내력일까 업일까. 일찍이 자기 배에 아파서 낳은 제 자식에게도 그런 꿈을 걸지는 않았다. 11이를 낳았을 때는 워낙 늦게 얻은 첫 딸이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에 이상 없음이 증명된 게 기뻤고 그 다음 경우를 낳았을 때는 대를 이을 아들이라 남의 아내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좀 허망한 듯한 후련한 느낌이 전부였다. 거의 새벽녘에야 잠이 든 듯했다. 홍곤한 늦잠에서 깨어났을 때 달래가 자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꿈이었나 싶게 손님이 자고 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태임이는 생생한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에 다리를 후들대며 문을 박차고 마루로 뛰어나갔다. 행주치마를 두른 달래가 부엌 문밖 돛돌 위에서 소세하는 태남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뽀얀 놋대야에선 김이 무럭무럭 나고 배수건을 들고 서 있는 달래의 행주치맛자락이 번쩍 들려 보였다. 치마 앞자락이 들리면 아들이고 뒷자락이 들리면 딸이라는데. 태임이는 비죽이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와 따끈따끈한 요 밑에 맨발을 넣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날부터 태임이는 더욱 부산해졌다. 떡치랴, 두부하랴, 엿고와 강정 만들랴, 설 음식 장만도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할 작정이었다. 쇳골에다 급히 연통해서 돼지까지 한 마리 잡게 했다. 태남이 내외를 잘 먹이고 싶기도 했지만 태남이 댁에게는 뭔가를 과시하고 싶은 허영심도 없지 않았다. 태임이는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남보기에도 그렇고 신기할 정도로 할머니 홍씨와 어머니인 머리빵 아씨를 반반씩 닮아 있었다. 바느질 솜씨와 음식 솜씨가 뛰어나 그녀의 손끝이 한 번 닿은 것과 안 닿은 것은 모양뿐 아니라 속맛에 있어서도 당장 차이가 나는 건 할머니 대물림을 고스란히 했다 할 만했으나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부터 즐기는 건 아니어서 잡을 손이 뜨고 마음먹고 할 때도 정작 할 일은 이게 아닌데 싶어 떠악하니 건성으로 하는 건 어머니 내력이 완연했다. 여북해야 아랫 것들이 우리 아씨는 아픈 다리 끌듯 하는 일도 저러하니 만약 신이 나서 하면 우리가 이 댁에서 소용닿는 일이 뭐 남아나겠느냐고 뒤에서 혀를 두르며 신기해했다. 그런 태임이었으나 태남이 내외를 맞이하고부터는 딴 사람처럼 신바람이 나서 지칠 줄 모르고 음식을 장만하고 소리내어 하인을 나무라고 사랑해서 장봐서 들여보낸 걸 일일이 점검하고 타박하고 대청마루에서 잘잘 끌던 쓰란치마를 도랑치마로 걷어올리고 창관과 관과 부엌을 열불이 나게 드나들면서 손수할 것과 대강 아는 척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분간해서 찌딱찌딱 처리했다. 그런 그녀의 도련한 간섭이
등한꾼들을 주눅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바람을 옮겨준 것처럼 활기 있게 하는 것도 이상했다. 안살림 돌아가는 켜속에 대해선 대범하다 못해 무감각한 종상이가 다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싫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떡을 치는 날은 언녀나범과 시간을 맞추느라 날이 저물었어야 떡밥을 쪄야만 했다. 언녀나범 떡치는 솜씨는 일품이었다. 씩씩하고 기운차면서도 유연했다. 그러나 따로 난 지 오래될 뿐만 아니라 맞벌이 일망정 저대로의 생업을 가진 지난날의 하인을 데려다 부리기는 한 지붕 밑에 거느리고 살 때보다 암만 해도 만만치가 않았다. 언녀나범 아니라도 떡칠 장정 하나쯤 구하기가 어려운 처지도 아닌데 굳이 언녀나범과 어렵사리 시간을 맞춘 것도 달래를 의식해서였다. 달래에게 한껏 풍요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설기분을 내주고 싶었다. 태임이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을 스치고 지나간 갖가지 다채로운 설풍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흥겹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언녀나범이 떡치는 모습이었다. 이 집 저 집에서 떡치는 소리가 철썩철썩 담을 넘어 들려올 무렵에 동해랑 집에서도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떡질 채비를 했다. 부엌에서 떡밥 찌는 김이 자욱해지면 멍석 위에다 포기 석자, 기장이 5자에 두께도 4치나 되는 큰 떡판과 냉수가 하나 가득 넘실대는 양푼이 놓여지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언녀나범이 떡매를 들고 나타난다. 몇 년을 내려왔는지 몇 대를 내려왔는지 가운데가 밋밋하게 패인 떡판에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밥을 한 동이씩 날라다 수북하게 쏟아놓고 그 위에다 물에 적신 배보자기를 덮는 일은 언년네가 한다. 언녀나범은 무거운 떡매에다 양푼의 물을 흠뻑 적셔가며 배보자기 위로 떡밥을 눌러 문지른다. 언녀나범과 구경하는 조물애기들이 함께 신바람이 나는 건 그 다음부터이다. 떡밥이 어지간히 뭉쳐지면 떡매를 번쩍 쳐들었다가 철썩철썩 여러 번 내리쳐야만 야들야들한 떡이 된다. 또 내려칠 때마다 움푹 파인 곳으로 잽싸게 떡밥을 들이밀어줘야 고루 처지게 된다. 양푼의 물에 손을 적셔가며 냉큼냉큼 그 일을 하려면 떡매를 내리치는 사람과 호흡이 잘 맞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창 때의 언녀나범은 팔 힘이 세고 허리가 유연하고 신명도 있는 편이어서 제 옆편네와 손발은 물론 가쁜 숨결과 힘의 장단까지 맞춰가며 몇 말 떡이건 지칠 줄 모르는 떡매를 내리치는 모습은 구경꾼들에게까지 명절의 질탕함을 실감하게 했다. 태임이에게도 언녀나범 떡치는 구경은 비단 설빔이나 금박댕기하고도 안 바꿀 나이 먹는 기쁨, 명절다운 설레임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세월을 거슬려 그런 지난날의 정취를 오늘에 되살리고 싶었던 건 달래에 대한 환대와 아부가 지나치며 어쩌면 스스로도 의식 못하는 경쟁심에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태남이가 순전히 달래를 사모하는 열정만으로 간도 땅까지 따라갔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진동열 선생의 인격과 뜻하는 바에 대한 숭배와 동참하고픈 열정 또한 이성에 대한 열정 못지않았으리라는 짐작은 왠지 그녀에게 쓰라렸다. 그녀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은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을 터무니없이 미화하고 과장하고 싶은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 진동열 선생의 빛나는 인격, 저항하는 정신이 태남이로 하여금 고향을 등지고 고난을 무릅쓰게 했다면 그녀는 풍족한 생활, 맛난 음식, 명절의 운치, 가정의 행복으로 달래를 매혹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언녀나범 솜씨는 예전 같지 않았다. 지난날의 상전의 부름이라 마지못해 오긴 했어도 떡매를 잡기엔 너무 늙어 있었다. 악식과 무절제로 조로하여 허리도 굽고 힘을 쓰기도 전에 숨 먼저 찼다. 그래도 한때 상전이었을 뿐 아니라 옆엔네는 지금도 드나들며 신세를 지고 있는 데 아시의 소원이라니 안간힘을 써서라도 지난날의 재주를 발휘하려 했지만 아무도 신바람이 날 리 없었다.
마루끝에 내걸린 대낮 같은 전깃불이 언녀나범이 겪고 있는 힘겨움을 비참하도록 명료하게 드러내줄 뿐이었다. 언년네 또한 기운이 입으로만 몰려 떡판에서 손을 놀려 거두는 일은 언년이에게 미루고 수다를 떠느니 전깃불 타령이었다. 우리도 생전에 전깃불을 켜고 살아볼 날이 있을까 두려워하다가 있는 사람이야 전깃불 덕에 밤을 낮삼아 호강을 하겠지만 없는 사람 내 전깃불 들어와 봤댔자 밤을 낮삼아 일만 하게 될 게 뻔하니 차라리 잘 됐다고 자위하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수다였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떡을 떼어 먹어보고는 이놈의 영감태기는 기운도 장사야. 아무리 기운이 남아도라도 그렇지 그 남아도는 기운 지 옆편네한테 좀 쓰면 어둠에가 덧나남. 어찌나 미련하게 쳐댔는지 요 매끈매끈 윤기 나는 것 좀 보게나. 못들허는 어서 방으로 날라다가 떡 만들지 않고. 이렇게 얼렁뚱땅 영감을 쉬게 하고는 아직 끈적거리는 떡을 밥바리만한 크기로 뚝뚝 떼어내어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에서 새로운 떡밥을 내오게 했다. 떡을 따라 우르르 안으로 들어온 여자들은 어른, 아이, 상전, 드난꾼 가릴 것 없이 목판을 하나씩 차지하고 둘러앉아 조랑이 떡을 만들었다. 대개는 어른들이 손에 기름을 발라가며 손가락 굵기로 가늘고 길게 밀어놓으면 계집애들은 그걸 가져다가 날이 무딘 나무칼로 허리를 잘록하게 눌러주면서 잘라내면 꼭 누에고치 모양의 조랑이 떡이 되었다. 가래떡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대신 나중에 썰 필요가 없이 그대로 떡국을 끓일 수 있는 송도지방 고유의 떡 만들기였다. 손은 많이 가지만 특별한 솜씨를 요하지 않아 어른아이가 함께 어우러져 하면서 구수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것도 조랑떡 만드는 재미였다. 그러나 태임이는 떡이 매맞은 정도가 흡족치 못해 떡국이 풀어질 듯 싶어 걱정인데다가 열한이가 달래에게 깊이 매료돼 있음을 발견한 것도 안 보니만 못했다. 어느새 저리도 친해졌을까. 열한이가 달래를 따르고 제 방에서 같이 자기를 간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건 달래가 온 다음 날부터였다. 공부 잘하는 소학생으로서 선생님 신분의 시녀성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은 자연스러웠고 둘이 가깝게 지내며 여러 가지로 열한이한테 이로우면 이로웠지 해댈 게 없으려니 했었다. 그러나 붙어 지낸 지 사흘도 안 돼 열한이가 달래를 따르는 눈길은 예사롭지가 않았다. 아주머니나 숙모라고 불러도 될 것을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하게 굴었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찬탄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조랑떡을 만들면서도 나란히 붙어앉아 달래가 밀어놓으면 열한이는 잘게 내면서 저희끼리만 수군대고 있었다. 드난꾼들과 그들의 딸년들까지 마음 놓고 안방에 퍼질러 앉아 섣달 그문께 하는 얘기란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 바람난 얘기, 소방 맞은 얘기, 혼수 얘기 등 남의 소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남녀간 얘기였고 그런 얘기를 적당히 맞장구 쳐가며 들어주는 것도 상전의 도리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제 나라 말을 조선어라고 해서 뒷전으로 제쳐놓고 일본 말을 국어로 숭상하게 하는 교육 정책을 붕괴하고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덕육이 일본 국민적 성격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비판하는 등 두 사람만의 언어로서 한방 사람들과 겉돌고 있었다. 태임이는 능히 달래의 말상대가 되는 열한이가 대견하면서도 막연하게 불안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교 공부 중에서도 일본어 실력이 뛰어난 걸 뽐내던 열한이었다. 갑작스런 경도에 뒤따를 무분별한 열정을 부모 입장에서 일단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열한이로서는 갑작스런 각성으로 터득한 새로운 세상 보는 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화경을 처음 얻었을 때처럼 매사를 새로운 시경으로 비춰보는 데 열중해서 그렇고 그런 남의 말은 귓전으로도 들리지가 않았다. 이렇게 태임이에게 태남이 내외의 출연이 반갑기만 한 건 아니었으나 그들의 아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인부의 배를 앞질러 터질 듯 부풀었다. 꿈에도 혈통이라는 게 있는 걸까? 육신의 혈통으로는 할아버지와 생판 남남인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에게서 태임이는 섬찟하도록 생생하게 할아버지의 꿈을 어쩌면 망집을 읽어내곤 했다. 조랑떡국은 태임이가 예상한 대로 끓이기가 무섭게 뿌옇게 풀어지고 입천장에 눌러붙었으나 대신 편수를 넉넉하게 빚었고 그 밖의 음식들이 고루 맛깔스럽고 화려하게 되어 식구들뿐 아니라 설 손님들을 두루 흡족하게 했다. 태임이는 은근히 태남이 내외에게 자랑스러웠다. 달래는 특히 잘 먹이고 은소반에 받들듯이 위에 받치니 그 험하게 텄던 손등도 분결처럼 고와지고 배도 만삭을 향해 숨가쁘게 부풀어 올랐다. 태임이는 정월보름을 넘기자마자 쫀쫀한 무명을 필필히 들여다가 기저귀감 마전하랴, 햇솜 두어 요 포대기 꾸미랴, 베개옷 누비랴, 음식 장만할 때보다 더 가쁘고 신바람이 났다. 속 포대기는 고운 명주로 싸고 겉포대기는 귀한 일본 비단을 끊어다가 쌌다. 일본 비단은 우리나라 비단처럼 재색 무늬가 아니라 오색이 영롱한 채색 무늬여서 화려하기가 꽃밭을 펼쳐놓은 듯했다. 이런 유난스러운 해산 준비를 달래는 다소곳이 지켜볼 뿐 사양하지는 않았지만 드러내놓고 기꺼워하지도 않았다. 좀 지나칠 만큼 담담해서 섭섭하다가도 젊은 엄마의 부끄러움에서 그러려니 이해가 됐지만 태남이의 무관심은 석연치가 않아 문득문득 마음에 걸리곤 했다. 아무리 사랑해서 종상이 하고 같이 기거한다고는 하나 제 계집이 궁금해서라도 하루 한두 번 안채 출입을 할 법한데 어떻게 된 게 꼴도 볼 수가 없었다. 조석상 내갈 때 일부러 따라 나가거나 안방에다 상을 봐놓고 불러들여야만 대면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별로서 만나봤댔자 말 붙이기도 어려울 만큼 울적해 보이기가 일쑤였고 때로는 방심한 듯 멍청했다. 거의 매일 출타했다가 저녁이면 지쳐서 돌아온다기에 혹시 종상이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되레 종상이 쪽에서 그 사람 매일같이 어딜 쏘다니다 오나 혹시 안 사람을 통해 들은 바 없느냐고 물어왔다. 두 내외 금슬이 안 좋은가? 그런 문제라면 달래가 먼저 눈치채고 걱정을 하던 강짜를 하던 해야 할 텐데 태어난 걸 섣불리 귀뜸할 수도 없었다. 그럭저럭 해산 바느질이 끝나고 추수해온 좋은 쌀을 건부락지 하나 없이 키질하고 뉘를 골라내서 해산쌀이라고 따로 몫을 지어 놓고 건어물 전에 특별히 주문한 좋은 미역을 꺾지 않고 축으로 길게 시렁에 얹어놓고 나니 비로소 오늘 밤에 당장 아기가 태어나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형님, 긴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 달래가 심히 난처한 기색으로 말문을 열었다. 무슨 말인데 그러나? 태임이는 윗사람답지 않게 긴장해서 반문했다. 형님은 제가 형님 댁으로 몸을 풀러 오신 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럼 아니란 말인가? 태임이의 목소리가 격앙하여 떨렸다. 예,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요. 친정어머니도 해산 준비를 대충 해놓으셨을 거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섭섭하게 했길래 이제 와서 딴소린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몹쓸 사람이로구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닐세. 태임이는 자신이 처신을 잃고 있다고 느낄수록 걷잡을 수 없이 분하고 억울했다. 형님, 고정하세요. 딴소리를 하다니요. 제가 언제 여기서 몸을 풀겠다고 했시니까. 그러고 보니 말로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건 사실인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안 그랬다고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유난스러운 해산 준비를 묵묵히 지켜봤으면 충분한 의사표시이거늘. 태임이보다 훨씬 침착한 달래인지라 태임이의 이런 속마음을 재빨리 간파하고 묻기 전에 대답했다. 형님이 아기에게 소용될 걸 이것저것 장만하시는 걸 볼 때까지만 해도 좀 가분하다 싶긴 했어도 저희들한테 주워 보내시려고 장만하시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번듯하게 하고 싶으신가 보다고 여겼기 때문에 잠자코 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쌀에 미역까지 들이시는 걸 보고 아차 싶어서 오해 없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님. 그럼세. 이왕 오해 말이 났으니 말인데 자네들 그 배를 허고 이 엄동설 안에 내 집에 온 연유가 맹가. 그거나 좀 바로 되면 안 되겠나. 태남이는 호련히 집 나간 후 인편으로도 소식 한마디 없던 무서운 놈이야. 자네를 취할 때 역시 허락은커녕 연통 한마디 없었으니 그놈이 나를 누이 대접할 생각은 애저녁에 없었던 것쯤 아무리 등신이라도 모르겠나. 내가 죽었대도 올 놈이 아냐. 그런 것들이 내 집에 왜 왔나. 못하러 왔어. 갑작스런 의혹은 공포감과도 흡사했다. 태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썼다. 성품이 서글서글한 대신 당차지 못한 달래는 태임이의 돌연한 발악에 놀라고 당황하여 순순히 진상을 털어놓았다. 태남이가 간도와 송도를 왕래한 건 처음이 아니라 이번이 네 번째라고 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양성은 험난하고도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뜻있는 송도 상인들과도 줄을 대고 있는데 그이는 자청해서 여기서 모아진 금품을 그쪽으로 빼내는 일을 맡아왔답니다. 그런 일엔 항시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번엔 여기서 모아진 액수가 전에 없던 거액인데다가 그 일을 외경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제가 따라온 거랍니다. 만삭의 아내가 친정으로 몸풀러 가는 걸 데려다주는 남편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평범한 남자도 없잖시니까. 게다가 형님이 싸주실 베네옷이랑 포대기를 생각해 보세요. 시상해, 맙소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그런 무서운 일에 이용을 하려 들다니. 감히 그런 생각을 해낸 게 도대체 누군가. 자넨가 자네 어르신넨가. 태임이는 덮어놓고 가슴이 떨렸다. 그녀가 정성을 다 바쳐 마중하려던 신성하고 순결한 게 무참하게 모독당하는 기분이었다. 그이가 먼저 생각해내고 전 기꺼이 동의했을 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만류는 안 하셨지만 시방은 누가 그 일을 생각해냈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소용없이 됐으니까요. 무슨 소린가. 거액을 모금해 놓았다고 기별까지 해준 양반이 시방 온데간데 없답니다. 저런 일이 있나. 혹시 함정이 아닐까. 함정이라면 더군다나 미끼가 있어야지요. 그도 그렇구먼. 그 문제를 쉽게 납득했다고 해서 그들 내외가 몸바쳐 하고 있는 일의 진상을 이해한 건 아니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먼 북쪽 나라에서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별난 사람들이 생판 남이 아니라는 충격. 태남이 내외가 선택한 험난하고 고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애달픔. 관옥 같은 아이를 받아보고 싶은 소망이 무너진 허전함 등으로 태임이는 밤이 깊도록 전전반측 잠을 이루지 못했다.